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5월 23일 열립니다. 110억 원대 뇌물수수, 350억 원대 비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된 지 2달 만입니다. MB 전문가 주진우 기자, 감상이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MB 전문 기자로 10년을 살았습니다. 법정에 세우는 건 꿈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외친 것은 그를 법정에 세우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MB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 가운데 가장 작은 의혹, 사소한 의혹들로 재판은 시작됩니다. MB가 사회에 끼친 해악은 크고 넓고 깊고 많기도 합니다. 왜 자원 외교를 벌였는지, 왜 4대강을 팠는지, 그리고 그 많은 돈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밝혀야 할 의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국내외 너무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많아서인지 이 MB 관련 뉴스가 좀 묻히는 것 같습니다. 재판이 열리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불춤과도 같습니다. 재판 방청권이 네. 미달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줄을 서서 새벽부터 그러니까요. 줄을 서서 재판에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MB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관심이 적은 것 이유도 있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그 충성이 강한 사람들 그 층이 좀 부족한 것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저희 스트레이트의 에이스를 이 자리에 다시 불렀습니다. 그 MB의 자원외교 취재 전문가 고은상 기자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MB 정부 자원외교 비리 국회 토론회까지 참석했다고요? 이명박 대통령의 자원외교를 반년째 취재하다 보니까 이 업계에서는 전문가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방청객으로 간 겁니까? 아니요, 제가 발제를 했고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입니다. 예, 이제 그 책까지 쓰시겠네요. 준비를 해보고 싶습니다. 옆에는 뉴페이스 전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분이 스트레이트 취재를 총괄해서 지휘하는 분이신데요. 10년 만에 방송 출연이시라면서요? 근데 뉴페이스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페이스신 것 같긴 한데 어쩌다 이 자리에 다시 나오셨습니까? 네, 저희 스트레이트 기자들이 좀 굵직한 특종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사실 좀 취재량이 많아서 굉장히 좀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힘을 보태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결국 인력 부족이라는 얘기군요. 사장님 보고 계시죠? 네, 이번 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원외교를 좀 더 깊이 파고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원외교 1호 사업, 바로 크루드 유전 개발 사업입니다. 자원외교 1호 사업은 첫 번째 이명박 정부의 국책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네, 스트레이트는 크루드 유전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가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실무자의 업무 일지와 이메일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네, 크루드 사업 실무자는 광구 지층 정보부터 시추가 지하 몇 미터까지 내려갔는지 아주 디테일한 정보를 하나하나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보고 라인의 가장 위에 있던 곳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였고 보고를 받은 사람은 VIP, 그러니까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직접이요? 네, 직접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지금 와서는 전부 이 크루드를 비롯한 모든 자원외교 사업과 선긋기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고 해당 공기업이 알아서 한 일이다라고 말이에요. 특별히 크루드 유전 개발 사업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명확하게 긋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무자의 업무 일지와 이메일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2조 2천억 원의 크루드 유전 개발 사업,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건지 2008년 이명박 당선인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경제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걸고 17대 대통령에 당선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해외 자원 개발에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를 투입해 주요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기가 이미 되면은 조기 앞으로 세계 시장을 다니면서 자원 외교 뭐 여러 분야에서 해야 할 역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2008년 2월 14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을 방문한 이라크의 쿠르드 지방정부 총리와 굳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쿠르드 지역에서 대규모 유전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MOU,
즉 양해각서를 체결한 날이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석유 자원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한국 필요한 석유 유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우리 한국께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쿠르드 총리 역시 한국과 더 많은 유전 개발 사업 등의 교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습니다. We know that your country needs more energy. We are ready to support you with that, and at the same time, we need your help to build our country. 넉 달 뒤인 2008년 6월 25일 석유공사는 쿠르드 지역 유전 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합니다. 쿠르드 지역의 5개 광구의 개발권을 확보했고 그 광구에만 무려 72억 배럴의 석유가 묻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중 약 20억 배럴이 우리나라의 몫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쓰는 원유량은 8억 배럴 정도. 20억 배럴이면 별도의 원유 수입 없이도 국민 전체가 2년 반 동안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광구 중에 매장량 규모로는 최대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유를 100% 수입하는 한국으로서는 꿈 같은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쿠르드 지역의 발전소와 고속도로 등 2조 원 규모의 SOC, 즉 사회 기반 시설을 지어주고 유전 개발 권한을 받는 대가로 즉시 2,200억 원을 쿠르드 지방 정부에 제공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건설이나 토목공사 경험이 전무한 석유공사는 국내 건설회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함께 쿠르드 SOC 건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SOC 기업들은 그 SOC 건설 자금을 우선은 조달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환 방법은 저희가 8개 광구에 참여를 했으니까 그곳에서 생산이 되면 그 생산된 원으로 SOC 건설 자금을 상환하는 시킵니다. 대통령 정식 취임도 하기 전에 발표됐던 쿠르드 지역 유전 개발 사업이 이처럼 구체적인 진전을 보이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자원외교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단단히 각인시켰습니다. 네, 2008년 2월 14일 이명박 당선인이 쿠르드 지방정부 총리와 악수를 하자마자 기사들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이라크 쿠르드 내 초대형 유전 확보, 쿠르드 유전은 인수위 작품, 자원외교 신호탄. 이런 사진과 기사들을 보면서 국민들도 자원 강국, 경제 성장에 대한 장밋빛 꿈을 키워갔는데 말이죠. 대통령 취임식이 2008년 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쿠르드 수반을 만난 것은 2월 14일. 그러니까 10일 동안 언론이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습니다. 향후 미래를 책임질 먹거리가 이 자원외교에서 나온다고 자원외교라는 이름을 만든 것도 그 당시였어요.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은 대통령 취임식의 선물 역할을 한 것이죠. 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좋은 선물 쿠르드 유전.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석유공사가 말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다면 오늘 스트레이트의 방송 내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 예상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를 꿈꾸게 했던 이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 그 결과가 정말 처참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꿈 같은 발표와 달랐습니다. 유전 개발과 사회 기반 시설 건설에 동참하겠다며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기업들은 모두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 건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2조 원 규모의 자금을 빌려야 하는데 금융기관들이 모두 난색을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1조, 2조가 보통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큰 돈인데다가 그 돈을 투자하는 데가 어디서 받는지가 불명확한 거예요. 석유공사 우리가 줄게 이것도 아니고 네. 뭐 돈을 주는 주체가 없는 거예요. 결국 석유공사만 혼자 남아서 유전 개발 사업과 2조 원 규모의 SOC 건설 사업까지 모두 떠맡게 됐습니다. 2008년 11월 석유공사는 우여곡절 끝에 유전 개발 착수금으로 2,200억 원을 쿠르드 지방 정부에 건네고 본격적인 원유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전 탐사 결과는 초라하다는 평가도 아까울 만큼 졸작이었습니다. 기대 매장량이 약 8억 배럴이라던 쌍가우 노스 광구. 시추 결과 원유가 있을 가능성이 낮아 2012년 지분을 반납하고 손을 뗐습니다.
기대 매장량 8억 배럴의 쿠시타파 광구. 시추를 했지만 역시 석유 발견엔 실패했습니다. 2012년 광구 지분을 반납하고 철수했습니다. 12억 7천만 배럴이 묻혀 있을 거라던 바지안 광구. 경제성 있는 유전이 아니라는 판정에 따라 2014년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3억 2천만 배럴의 매장량을 기대했던 쌍가우 사우스 광구에서는 물과 소량의 원유만 발견됐습니다. 2016년 사업을 접었습니다. 결국 5개 중 4개 광구는 지분을 모두 반납하고 유전 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장량이 확인이 되는데 그 과정까지 비용이 또다시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평가가 굉장히 위험도가 높다는 게 판단이 돼서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원유를 발견해 생산하고 있는 광구는 오직 한 곳. 하지만 그나마도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무려 38억 배럴이 묻혀 있을 것으로 본다던 하울러 광구의 실제 매장량은 3억 배럴 수준. 예상치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기대했던 유전 개발 사업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섰지만 유전 개발을 대가로 약속했던 발전소와 변전소는 모두 건설해줘야만 했습니다. 건설비만 7,700억 원.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는 석유공사가 모두 부담했습니다. 석유 생산량이 적을 경우 쿠르드 지방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원유 3,500만 배럴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받기 위해 석유공사는 2년 반 넘게 쿠르드 지방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유전 개발로 인한 적자를 손실 처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영업 비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자원외교 1호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 석유공사는 이 사업 하나에 탐사비와 SOC 건설로 10년 동안 약 1조 5천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회수된 돈은 단 66억 원입니다. (10년간) 쓴 돈이 1조 5천억 원. 그런데 회수된 돈은 66억 원. 쿠르드 유전 개발, 이거 시작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홍보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소리 소문도 없이 광구를 하나둘씩 닫았네요. 5개 광구 가운데 석유가 나오는 광구는 단 하나뿐입니다. 72억 배럴이 있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 3억 배럴밖에 없습니다. 크루드 사업은 말 그대로 쪽박 난 겁니다. 네, 크루드 유전 개발 사업은 또 다른 갈등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라크 중앙정부는 자신들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이라크 내에서의 유전 개발은 불법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이라크 중앙정부를 거치지 않고 쿠르드 지방정부와 직접 유전 개발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네, 결국 우리나라 석유공사는 이라크 중앙정부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유전 개발 사업에 입찰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민간 업체들도 제재를 당했어요. 이게 바로 이명박 스타일인데요. 누군가는 대박이 납니다. 근데 주변은 다 쪽박이 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나머지는 희생해도 된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행태였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또 있습니다. 쿠르드 유전 개발 발표했을 때 72억 배럴이 매장돼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당연히 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거 아니에요? 네, 자원외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업의 타당성 평가입니다. 특히나 유전 탐사 사업은 원래부터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장량도 보수적으로 잡고 지표의 형태부터 지하 구조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쿠르드 유전 사업은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도 미리 발표부터 된 겁니다. 이것도 이명박 스타일입니다. 일단 발표를 하고요. 보고서는 발표에 맞게 맞춰져 나옵니다. 쿠르드 유전 개발은 MB 스타일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유전 광구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이미 석유를 뽑아내고 있는 생산 광구, 시추를 통해 석유가 묻혀 있는 것이 확인된 개발 광구, 그리고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탐사 광구. 석유공사가 개발권을 따낸 5개의 이라크 쿠르드 광구는 석유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말 그대로 완전한 탐사 광구였습니다. 특히 석유공사의 광구들은 상당한 지형 변화가 일어났던 곳으로 석유가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려면 반드시 추가 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단층이 지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찾기 어렵죠. 아니 지지구조 복잡해지는 복잡해지는 거죠.
그 지표에 있는 거랑 비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단층이 지나간다 그러면 저걸 가지고 매장에 계산하는 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땅 속에 음파를 싸서 그 반응에 따라 석유가 묻혀 있을 지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탄성파 탐사라고 부릅니다. 탄성파 탐사를 해 지하 구조를 파악한 뒤 시추를 해도 실제 원유가 발견될 확률은 20% 남짓입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2008년 당시 탄성파 탐사 자료도 없이 20억 배럴의 원유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그냥 발표해버렸습니다. 그런 근거가 아예 처음부터 없는 건데 이거는 아예 매장량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그래서 거기서 뭐 몇십억 배를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그냥 뜬구름잡는 얘기고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죠. 스트레이트가 단독으로 입수한 크루드 광구 평가 보고서입니다. 2007년 4월 노무현 정부 당시 크루드 사업을 추진하며 석유공사가 작성한 겁니다. 크루드 지역 석유 광구 10곳을 평가했습니다. 지표 자료를 이용 배사 구조를 확인한 광구들도 탄성파 자료 부재로 대상 저류층의 지하 구조 도출이 불가함. 따라서 매장량 추정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지형조차도 탄성파 자료가 없어서 매장량을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4개의 관심 광구의 경우 지표 배사 구조로 추측할 때 대형 유전 발견 가능성은 희박하며 수천만 내지 1, 2억 배럴 규모일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석유가 더 있을 것 같은 관심 광구 4개조차도 대형 유전일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설명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석유공사는 크루드 지역 유전 광구를 보수적이고 좀 더 냉정하게 평가했던 겁니다. 그런데 1년 뒤 이명박 정부의 석유공사는 크루드 광구들이 마치 명품 광구인 것처럼 둔갑시켰습니다. 석유공사는 한술 더 떠서 매장량까지 부풀렸습니다. 2012년 4월에 발표된 감사원 조사 결과에는 석유공사가 매장량을 부풀리기 위해 광구 면적 등을 임의로 더 큰 수치로 바꿔 넣었다고 적시했습니다. 고의적인 조작이 감행됐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게노시의 악몽은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었을까. 그때 당시에 실제 실무자들은 진짜로 하기 싫었을 거예요. 곤혹스럽고 이거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자료도 없는데 결과를 내라고 그러고 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겁도 나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뭐 그냥 로또리 하는 식으로 에이 이거 들어가니까 한번 뚫었을 때 나와봐라. 나오기만 약속을 하고 있었겠죠. 스스로 인정할 정도로 자료가 빈약했던 석유공사의 유전 탐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8년 만에 5개 광구 중 4개 광구의 유전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새롭게 입수한 석유공사의 이사회 회의록에도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음 참여했을 때에는 탐사 광구 형태로서 광구 평가를 지금처럼 이렇게 세밀하게 할 만한 자료가 지금 무제한 상태에서 광구를 선택을 해서 참여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석유 발견에 실패한 광구에 들어간 탐사비만 5,500억 원. 상대편의 자산을 부풀려 높게 평가하고 돈을 퍼주다시피 한 뒤 결국 커다란 손실을 보는 것. 하베스 인수를 비롯해 이명박 정부 당시 석유공사의 해외 투자는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석유공사의 해외 투자 비용 18조 원은 대부분 빚을 내 진행됐습니다. 건실했던 공기업 석유공사를 부채 비율 600%가 넘는 부실 기업으로 몰고 간 시발점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1호 자원외교 프로젝트 크루드 유전 개발 사업이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석유공사는 2007년 4월에는 크루드 유전을 가치가 불확실하다고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만에 입장을 바꿔서 그것도 탄성파 자료도 없이 72억 배럴이 묻혀 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변한 건 하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바뀐 건 단 하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가치가 불확실했던 유전이 수조 원짜리 명품 유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하베스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사실상 우물이나 다름없는 것에 4조 5천억 원을 쏟아부었는데요.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명박 정부 아래의 석유공사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네,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쓴 돈만 수십조 원,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됐습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무리한 사업에 성과는커녕 문제만 계속 발생했고 이에 압박을 받은 실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1년 6월 3일 석유공사 배모 과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배 과장은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 담당자였습니다. 숨진 당일은 쿠르드 측과 추가 협상을 벌이기 위해 이라크로 출장을 가기로 했던 날, 배 과장은 출장 대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했던 11살과 8살 두 아들과 아내를 두고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상을 못했고 잠깐 현관문 앞에 나갔다가 담배 한 대 피우러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누워있다가 저기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을 벌였더라고요. 갑작스런 비보를 회사에 전했지만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에어컨 회사 자리 번호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왜 돌아가셨냐, 교통사고라도 하셨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정상이잖아요. 출근 못하신다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직원이 이러더니 왜 돌아가셨는지 안 물어보는 거예요. 배 과장은 유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인을 잃은 사무실 서랍에서는 사직서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사실 너무 놀랐어요. 왜 돌아가셨을까? 도대체 이유가 뭐지? 특히 이제 자살하셨다고 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럴 뿐이 아닌데. 대학에서 지질학을 전공한 뒤 지난 1996년 석유공사에 입사한 배 과장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일하면서 기록했던 업무 수첩들을 다 모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사안 하나를 물어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시기에 자기가 기록했던 업무 수첩을 꺼내서 일일이 보여주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설명까지 해주시고 그랬던 좀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배 과장은 2009년 12월부터 이라크 쿠르드 유전 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유전 탐사에서는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쿠르드 측은 SOC 사업 자금 수천억 원을 빨리 내놓으라며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망 석 달 전인 2011년 3월 바로의 상사였던 담당 팀장이 공석이 되면서 쿠르드 협상에 대한 실무 책임이 배 과장에게로 넘어왔습니다. 동료들 진술서를 보면 그 CBSA 계약건과 관련해서 이러다가 구속될 것이다. 계약 때문에 미치겠네. 계약 때문에 죽겠네. 이런 표현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료 직원들이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이제 허공을 바라보는 뭐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사랑하는 아이들과 놀아주던 주말까지 반납하고 야근도 밥 먹듯이 했지만 배 과장의 말수는 줄어갔고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팀장 없는 상태에서 일은 계속 진행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웃음도 없어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자도 1시간 정도 자다가 또 깨면 그다음부터 또 못 자고. 숨진 배 과장이 남긴 4권의 업무 수첩에는 2010년부터 1년 반 동안 이라크 쿠르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꼼꼼히 기록돼 있습니다. 배 과장의 업무 수첩 곳곳에는 유전 탐사 결과가 좋지 않다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상가우 노스 광구 산출 실험 결과 대부분 무리 산출. 쿠르드 유전 탐사 자원량 참여 당시 65억 배럴, 2009년 44억 배럴, 2011년 10억 배럴. 석유공사 경영위원회 현재 탐사 광구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 게다가 숨지기 20일 전부터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가 본격화됐습니다. 석유공사가 매장량을 부풀린 흔적과 엄청나게 쪼그라든 매장량, 점차 불리해져가는 계약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자료들이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외부로 알려진다면 석유공사가 국민을 상대로 뻥튀기 발표를 했다는 단서가 드러날 수도 있는 예민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수첩에는 감사를 받을 때 감사원의 자료를 파일째 주지 말라는 회사의 지시도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상 은폐, 축소 지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배 과장은 이렇게 부조리한 상황을 극단적으로 괴로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앉아있다가 소파에 앉아있다 뜬금없이 갑자기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툭 한마디 하더라고요. 감사원에다가 일러버릴까? 크루드 유전 사업은 사실상 이명박 인수위 인사가 개입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으로 과시됐습니다. 하지만 사업 진행은 석유공사가 모두 떠맡았고 그 뒤처리를 배 과장이 짊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정권이 바뀌면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될 텐데 그때까지 이제 그러면은 그때는 여기 임원들은 다 없을 거다. 결국은 그 밑에서 일했던 실무진만 처벌을 받든 뭘 받든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심지어 근로복지공단도 배 과장의 죽음이 비록 자살이었지만 업무에서 비롯된 극심한 중압감 때문이라며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평상시 아빠라면 우리를 두고 이런 선택은 하지 않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다. 설명을 해줬어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압력이 내려오는 일이었고 그래서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걸 아빠는 끝까지 잘 해보려고 하다가 세상을 등지기 약 1년 전 당시 석유공사 강영원 사장의 발언을 적은 메모, 배 과장의 어깨를 짓눌렀을 한 줄의 문장이 무겁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이라크 사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이 일을 저지른 자들은 다 뻔뻔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분이 저런 책임을 뒤집어쓰고 목숨을 끊었어야 했을까요? 11살, 8살의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 생각해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고인이 크루드 유전을 담당하게 된 것은 2009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반 만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누가 그리고 무엇이 그를 죽음에까지 내몰았는지 그 진실이 꼭 밝혀져야 하겠습니다. MB 자원외교에는 특별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정부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장밋빛 청사진을 공개합니다. 크게 발표합니다. 그러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돈은 사라지고 그 사업은 곧 망합니다. 그러면 감사나 조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무자나 말단 직원 한 분이 꼭 죽습니다. 동료 직원들에 따르면 고인은 누구보다 성실했고 책임감, 사명감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뒤늦게 크루드 유전 사업팀에 들어간 그는 실무 책임자로서 모든 것을 떠안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는 시점에 석유공사 측으로부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받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크루드 유전 사업이 아예 망한다고 얘기가 나왔고 의혹들이 하나씩 둘씩 쏟아지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이런 문제투성이의 유전 실무를 담당하면서 자료 은폐까지도 강요받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고인의 자료들이 언론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유족들이 이런 공개를 힘들게 결정한 이유는 뭡니까? 네,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는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이 바라는 건 바로 진실입니다. 네, 그리고 스트레이트는 그 진실을 추적하던 중 고인이 남긴 유품, 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자원 외교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펴낸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의 총괄 지휘는 국무총리실에서 맡았다. 물론 나 역시도 정상 외교 등을 통해 자원 외교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자신은 측면 지원을 했을 뿐 실무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았고 총괄 지휘는 총리가 맡아서 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스트레이트는 숨진 석유공사 배 과장의 1년 반치 업무용 이메일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백 과장의 이메일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검증해 봤습니다. 먼저 2010년 8월 3일자 이메일. 해외 석유기업 인수합병과 이라크 쿠르드 유전 사업을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보고하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지식경제부가 석유공사에 통보한 겁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해외 자원 개발을 직접 챙겼다는 물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틀 뒤인 8월 5일자 이메일.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보고될 자료가 첨부돼 있습니다. 대외 유출을 주의하라는 경고와 함께 청와대 경제수석실 회의 자료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회의 자료 작성자는 석유공사, 지식경제부를 통해 청와대로 가는 겁니다. 이라크 쿠르드 사업과 관련해 유전에 대한 탐사 정보가 아주 자세히 들어 있습니다. 쿠르드 광구 탐사 시추가 지하 3,847m까지 내려갔다는 정보, 시추 지점이 백악기, 쥐라기 시대에 만들어진 지층이라는 내용, 탐사 시추에서 매일 체크되는 석유와 물의 양, 그리고 압력과 온도 데이터, 석유 전문가가 아니면 해석할 수도 없는 용어와 수치들이 낱낱이 담겼습니다. 청와대에 해외 자원 개발을 전담하는 인력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8월 9일자 또 다른 이메일. 메일이 보내진 주소는 cwd.go.kr. cwd는 청와대의 줄임말입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 김성열 행정관에게 직접 보낸 이메일입니다. 이 메일은 다음 날인 8월 10일 청와대 김성열 행정관이 축약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시추 현황이 금일 VIP에게 보고되었음. 공사 제공 자료를 김성열 과장이 축약함.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기 하루 전인 2010년 8월 9일 북한은 해안포로 서해 NLL 근처에 약 120발의 포탄을 퍼부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안보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쿠르드 지역 유전의 시추 상황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쿠르드 유전 사업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김성열 행정관에게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보고를 하라고 하는 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올라가셔 하신 거라고 보면 되나요? 저는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요. 아니 보고를 하셨다니까요? 기록에 남아 있는데. 아니 그거는 석유공사가 하는 주장이잖아요. 글쎄요, 뭐 그거는 저희는 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배 과장이 남긴 석유공사의 업무 메일에는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표현들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쿠르드 측과 추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 간부들이 주고받은 메일입니다. 2011년 3월 12일 지경부 승인, BH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변경 시 수락 불가. 2011년 3월 2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고한 바 있습니다. 2011년 5월 9일 쿠르드 계약 수정 관련 최종적으로 VIP 보고 예정. 단순히 국정 현안을 파악하기 위한 청와대의 당연한 업무라고 하기에는 석유공사의 청와대 보고가 너무 일상적이었습니다. 2010년 7월 29일자 이메일. 지식경제부 유전개발과 지적사항. 상가우 노스 광구 산출 시험 결과 27일 저녁 물이 생산됐다는 정보가 28일, 29일에도 명확히 보고되지 않았음. 이에 그릇된 정보를 가지고 VIP께 보고드릴 뻔했음. 지식경제부는 이렇게 석유공사를 다그쳤습니다. 2010년 청와대 경제수석이던 최준경 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 수시로 물어봤기 때문에 석유공사로부터 자주 그리고 상세히 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대통령이 그걸 관심이 있다면 자기는 항상 모든 현황을 업데이트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어떠냐. 왜 언제 불씨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축적하고 있었던 거지 비서관실에서. 이 중에서 이제 가끔 이제 또 하나씩은 올라갔을 것이고 그게 현황이고. 고 배 과장의 업무용 이메일과 최준경 당시 경제수석의 증언을 통해 볼 때 청와대는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챙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유전 시추 결과는 물론 세세한 계약 변경 내용과 그 과정까지 직접 보고받았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이 국무총리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내용.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외 자원 개발에 직접 그리고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사상 처음 물증으로 확인된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업 내용을 보고하며 극심한 중압감을 느꼈던 배 과장은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심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잘못 태어난 이 계약은 언제 마무리될까? 잘못 태어난 이 계약은 언제 마무리될까? 이 한 줄의 기록만으로도 고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인은 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기록을 아주 꼼꼼하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이 꼼꼼한 기록들은 자원 외교와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을 푸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추가 내려간 위치, 지층, 물의 양, 압력 온도 및 데이터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청와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아주 기술적인 문제들인데요. 자원외교는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 사항입니다. 바로 돈 때문인데요. 자원외교는 작은 사안 하나도 굉장히 큰 규모의 돈이 투자되고 돈이 움직이는 그런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원외교를 기획하고 실행한 실세그룹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필요한 기술적 정보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 돈에 관심이 많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조 원을 들여 시작한 자원외교가 하나둘 실패하기 시작해 국가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인데도 분노하거나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한 자원외교 담당자들이 더 높은 자리로 영전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석유공사의 쿠르드 유전 개발은 노무현 정부 말기인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된 것이었습니다. 협상된 유전 광구는 1개, 초기 투자금 규모는 330억 원으로 소규모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자원외교를 중요 국책 사업으로 삼겠다고 선언하면서 상황은 돌변합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에 해외 투자 유치 TF를 만들었고 여기에 의외의 인물이 발탁됩니다. 하차노, 당시 이라크 대사였습니다. 인수위에 합류한 하차노 대사는 즉각 이라크 쿠르드로 날아갔습니다. 2008년 1월 27일부터 이라크 아르빌에서 세 차례의 만찬과 오찬을 잇따라 베풀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 전 대사는 쿠르드 총리 및 고위층의 한국 방문을 성사시킵니다. 모종의 지원이 약속됐고 쿠르드 측이 한국의 지원에 감사하다며 방한을 하겠다고 답한 겁니다. 그리고 하차노 대사의 쿠르드 출장 이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개입하면서 330억 원짜리 쿠르드 유전 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2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사업 규모가 70배나 커진 겁니다. 하차노 전 대사님 맞으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MBC 스트레이트의 고은상 기자라고 합니다. 네. 대사님이 예전에 하셨던 일 중에 여쭤볼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문자까지 남겼지만 읽고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비행기로 하노이로 갈게요. 현재 베트남 하노이에 머물고 있는 하 전 대사를 만나기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차노 전 대사는 현재 베트남 삼성전자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키는 경비원에게 하 대사의 사진을 보여주고 출근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무실에서는 전혀 다른 답이 나옵니다. Mr. Ha, he's not in Vietnam at the moment. He's in Singapore. He left a few days ago for business trip.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이별을 남기려 수소문 끝에 수년 동안 살았던 숙소도 찾아가 봤습니다. Maybe he already checked out last month. 이명박 정권 시절 석유공사에서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은 김성훈 당시 신규 사업단장. 석유공사 출신 가운데
수조 원의 적자를 본 해외 자원 사업의 은밀한 부분까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크루드 사업 발표 이듬해인 2009년 석유공사 부사장까지 승진합니다. 배 과장의 메일 기록상 청와대 보고도 김성훈 부사장이 관리했습니다. 왜 그렇게 청와대에 자세히 보고했는지 물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함으로 해가지고 뭐가 새로운 시작이 되면은 네. 내가 조직에 뭐 자질 열심히 했지만은 네. 근데 미안하다니까요. 그 말인즉슨 지금 좀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특히 이명박 대통령 관련한 게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서 혹시 아니 근데 제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합니까? 자꾸 그러시면은 네네. 저 전화도 잘 안 받겠습니다. 아 그러면 네, 안녕히 계세요. 아예 부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그러면은. 말할 수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관계자들의 대답은 왜 하나같이 똑같은 것일까?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개발권을 갖게 된 광구의 숫자가 1개에서 5개로 늘어나긴 했지만 SOC 건설 비용을 포함한 투자 규모가 330억 원에서 2조 2천억 원으로 70배나 늘어난 이유. 특히 정정불안이 큰 이라크 지역에서 그것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게 이처럼 많은 돈을 투자한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 주변 광고보다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죠. 하베스트나 이라크 사업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 추진하는 과정들이 좀 무리해서 들어간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계약 조건이 안 맞으면 거기서 멈춘다든지 이걸 중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따라가는. 이라크 사업 다음 해인 2009년 3월 하찬호 대사는 주 캐나다 대사로 영전합니다. 차관급 핵심 외교관들이 주로 부임하는 북미 대륙으로 자리를 옮긴 겁니다. 매우 공교롭게도 하찬호 캐나다 대사의 임기 시작 5달 뒤인 2009년 8월 캐나다에서 아주 중요한 협상이 시작됩니다. 석유공사가 부실덩어리였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에 돌입한 겁니다. 무리했던 하베스트 인수를 진두지휘한 인물이 바로 김성훈 전 석유공사 부사장입니다. 결국 4조 5천억 원의 인수를 마친 김 부사장은 캐나다 하베스트 이사회 의장을 역임합니다. 이라크 크루드 사업의 숨은 두 주역은 2010년 10월 18일 하베스트 유전 가운데 하나인 블랙골드 광구 유전시설 기공식에서 캐나다 대사로 하베스트 이사회 의장으로 가운데 나란히 섭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과정에서 확정된 손실만 무려 13조 원. 그러나 석유공사 뒤에서 청와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무엇을 왜, 어떻게 어디까지 지시했는지는 수사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네, 한 개 유전 투자금 330억 원이었던 사업이 5개 유전 2조 2천억 원으로 터무니없이 커진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하찬호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 인수위원이었군요. 네, 현직 이라크 대사가 외교 공간을 비우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들어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대통령 인수위에 현직 대사가 파견된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직 이라크 대사가 그 신분으로 인수위에 들어가서 크루드 유전 개발 사업, 그걸 70배로 키웠고 다시 이라크 대사로 갔다가 2009년에 캐나다 대사로 영전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찬호 대사가 캐나다로 움직이면서 캐나다는 자원 외교의 메카가 됩니다. 캐나다에서 많은 하베스트도 있었고요, 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쉘 석유도 있었고요, 여러 투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에 있는 굵직한 사업도 캐나다에 베이스를 둔 그런 사업들이었어요. 굉장히 우연치고는 놀랍죠. 네, 크루드 유전 사업을 시작할 때 석유공사 신규 사업단장이었던 김성훈 씨는 하베스트 인수 때는 석유공사의 부사장으로 영전을 해 있었습니다. 큰 실패 뒤에는 큰 영전이 있습니다. MB 정부 때는 그랬습니다. 이거 정말 공교롭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반복되는 걸까요? 우연이 반복되면은 필연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두 사람은 어디서 활동을 하고 있죠? 잘 삽니다, 잘 살아. 네, 공교롭게도 또 같은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찬호 씨는 캐나다 대사 이후 베트남 대사로 갔고 지금은 삼성전자 베트남 복합단지 고문으로 있고요. 김성훈 씨는 GS에너지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하찬호, 김성훈 이 두 이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원 외교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않았었죠. 그렇습니다. 수십조 원을 퍼부었던 MB 정부의 자원 외교 가운데 성공을 거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누구도 책임지거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조차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산업부의 해외자원개발혁신 TF가 만들어져 있지만 자원외교에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뤄진 건지 하나도 조사하지 않은 채 사업의 경제성 평가만 하고 이번 달에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석유공사 노조와 시민단체는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하베스트 부실 인수를 승인했다 혹은 지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수사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원외교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네, 이명박 정부 당시 진행된 자원외교 비리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책 결정권자들은 모두 모르는 일이고 공기업들이 알아서 기획 진행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이트는 이들의 말이 거짓임을 입증할 핵심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확인 취재 후 보도하겠습니다. 돈이 사라졌습니다. 국민의 피 같은 돈이 사라졌습니다. 자원외교로 4대강으로 사라진 돈을 스트레이트에서 쫓고 있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진실이 밝혀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에게 그 돈을 다 돌려주는 날까지 스트레이트는 뛰고 또 뛰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